우선 이 귀한 자리에 초청해 주신 우리 정동수 목사님한테 정말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서울에 있으면서 여러 선생님들 비슷한 생각을 하신 분들끼리 대화도 많이 하는데 정 목사님에 대한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었어요. 근데 또 초청을 하신다고 해서 정말 영광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근데 이제 준비하는 과정에서 정성을 너무 많이 쏟아서 제가 어떻게 정성에 맞춰서 내가 또 정성껏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간략한 사전 요약을 좀 하고 얘기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 자리를 맡기 전에는 잘 몰랐는데 이 박정희 대통령 기념재단 이사장을 맡고 나서 제가 제일 처음 배운 지식이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 노산 이은상 선생님이라고 아시죠? 이분이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80년대에 돌아가셨는데 그 지인 아주 대통령님하고 박정희 대통령님하고 같이 혁명을 하셨던 분인데 이분 불러가지고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박정희 대통령님은 세종대왕님과 이순신 장군님을 합친 분보다도 더 위대하다. 내용이 이제 이겁니다. 세종대왕님이 우리가 가장 존경하는 성군이시지만 그분은 배고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셨다. 이순신 장군은 나라를 위해서 살심성연하시고 완전 전승으로 대한민국을 살려내셨지만 본인이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박정희 대통령은 무슨 일을 하셨냐? 배고픔 문제를 해결했고 보릿고개를 해결했잖아요. 그리고 북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냐? 우리가 잘 살고 부강하고 강한 나라가 됨으로써 김일성이가 감히 우리를 침략할 엄두를 못 내게 했으니 피를 흘리지 않고 면전에서 김일성이를 이겼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중국 여러 가지 영화 같은 걸 보시면 그 면전이라는 게 있잖아요. 대장끼리 막 붙어가지고 이기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은 김일성이를 피 한 방울 물론 피 한 방울이라면 이상하지만 전쟁을 하지 않고 무릎을 꿇게 했기 때문에 이 두 분의 합친 것보다 더 훌륭하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참 듣고 나니까 제가 이거 말이 된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에 제가 현대적인 시각에서 좀 경제적인 시각을 포함해서 대통령님을 간략하게 요약을 해드릴게요. 역사를 통해서 보면요, 지금 지구상의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치고 식민지 경영을 하고 착취하지 않는 나라가 없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선진국이 식민을 경영하고 착취를 다 했어요. 근데 오늘날 1인당 수도 3만 불 가까이 된 나라치고 그거 없이 성공한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더구나 일본의 식민지를 겪은 나라에서 선진국 대열에 가까이 낀 대열에 참여한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 이건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박정희를 아무리 폄하하더라도 이 사실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짧은 기간 동안 대통령님이 집권했던 20년 가까운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을 했냐? 성장률로는 세계 최고 높은 성장을 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동반성장이라고 하는 것. 지금 이 사람들이 무슨 포용적 성장 이런 얘기를 하는데 더불어 다 잘 사는 세상, 말하자면 소득이 공평하게 분배가 돼가지고 소득이 격차가 많지 않은 나라를 표현할 때 동반성장하고 포용성장을 한다고 말을 하는데 그 두 가지를 다 동시에 이루었습니다. 경제 역사에서 그렇게 짧은 기간 동안에 최고의 동반성장을 이룬 역사는 박정희 시대밖에 없었다, 대한민국에. 중국이 지난 30년 동안 상당히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해서 30년 평균 성장률로 보면 우리보다 조금 높아요. 근데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 소득 분배가 계속 나빠지는 거예요. 우리보다 지금도 나쁘지만 그날은 우리보다 나중에 수치가 얘기를 하겠지만 제가 그냥 우리보다 훨씬 소득 분배가 악화되어 있고 그걸 해결하지 못해서 지금 중국이 야단입니다. 자칫하면 중국의 지속 가능성이 분배 문제 때문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고 걱정을 하는데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우리는 새마을 운동을 하면서 모든 국민이 열심히 하다 보니까 다 비슷해진 거예요. 이런 역사적인 사례는 없다. 인류 역사상
최고의 동반 성장을 만들어냈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대통령님 집권 기간에 한 모든 경제 정책이 사실은요, 경제학자들이 하지 말라고 한 걸 대부분 해서 성공했어요. 미국이나 선진국, 월드뱅크나 IMF 같은 국제기관이 있어요. 이런 걸 다 도와주는. 거기서 항상 하지 말라고 그러면 대통령이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고 알았어요. 그리고 또 하고. 근데 결과는 대통령님이 이기신 거죠. 이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많은 얘기는 경제학이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대통령님이 이미 증명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죠. 만일 노벨 경제학상이 학자가 아니라 경제를 일으킨 사람까지 포함해서 다 한다고 그러면 박정희 대통령님이 노벨상감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물론 노벨상은 살아있는 분한테만 줍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놀라운 그 성과를 냈기 때문에 전 세계 경제학계가 박정희를 설명을 못합니다. 제가 오늘 그 설명을 좀 해드리고 정말 박정희는 왜 성공했을까 하는 그 감동적인 얘기를 좀 같이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크게 보면 박정희 대통령이 성공한 배경은 뭐냐?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 아시죠? 제가 이승만 대통령님과 박정희 대통령님을 두 분을 놓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을 이용미, 박정희를 박용일. 무슨 얘기냐면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을 이용했고 박정희는 일본의 노하우를 이용해서 이 두 개를 합친 오늘날 대한민국이 됐다. 그래서 이용미, 박용일이 대한민국을 일으켰다. 그런 얘기를 하죠. 반공을 앞장세우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일으켜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인당 소득 3만 불까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성공한 나라가 유일하게 대한민국이다. 반공이 너무나 중요한데 오늘날 전 세계가 사회주의로 다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또 아시죠? 오늘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너무나 중요한 교훈을 이 두 분이 우리한테 주셨다. 이거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된다. 자본주의 시장경제 노선을 지키는 것만이 대한민국의 살 길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럼 박정희 대통령은 무슨 전략을 가지고 했느냐? 간단하게 얘기하면 기업 부국 패러다임이에요. 아까 제가 모두에 선진국들이 전부 다 식민지 개척을 통해서 군대를 끌고 가서 그걸 뭐라고 그래요? 부국 강병. 그래서 선진국으로 갔는데 박정희 대통령은 그거 하나도 안 했어요. 어떻게 성공했죠? 박정희 대통령은 기업을 키워서 기업이 세계 경제 영토를 다 점령한 거예요. 오늘날 대한민국 기업이 엄청나게 참 요즘 어렵습니다만은 그동안의 역사를 보면 대한민국 기업이 세계 경제 영토를 점령해서 경제 부국으로 이렇게 오는 길을 만들어내셨다. 이게 핵심인데 경제학은 이걸 잘 몰라요. 제가 오늘 그 점을 좀 더 지적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지금 얘기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세계 경제가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 60년 동안 걸어온 길이 박정희 시대의 성공과 오늘날의 실패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이 역사를 제가 아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이게 얼마나 설명하기가 어려운 문제 우리가 봉착했는지를 지적을 드리면서 그러면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이론이 뭐냐? 제가 그동안 연구했던 걸 조금 말씀을 드리고 이걸 기초로 해서 박정희 시대를 재해석을 하고 그 진수, 박정희 성공의 진수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동안 어려워지고 있는 한국 경제의 이 어려움의 원인이 뭔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그 얘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전 세계 선진국들의 대부분의 중요한 나라는 다 여기 가져왔습니다만은 지난 60년 동안의 경제 성장의 역사를 이 한 표에 그려놓은 거예요. 이 그림을 보시면 이게 꼬불랑꼬불랑 하지만은 이 그려놓은 거는 그 국가의 성장률, 잠재 성장 능력이라고 해요. 국가의 성장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이걸 잘 보시면 60년 동안 다 내려가시죠? 이거 다 내려가죠? 오늘날 어디까지 와 있느냐? 1%, 2%예요. 얘기는 뭐냐면 지난 60년 동안 전 세계 경제는 계속해서 저성장으로 갔다. 이거 딱 염두에 두세요. 이게 참 희한하잖아요? 어느 누구도 지난 60년 동안 경제성장 안 하겠다고 한 나라가 없어요. 열심히 하겠다고 그러는데
다 나빠지는 거죠. 이걸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중진국이에요. 약간 선진국인데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이 중진국이란 나라도 대부분 그 성장률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어요. 이건 후진국입니다. 후진국은 거의 성장을 안 하고 그냥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최근에 와서 중국과 인도가 괜찮고 나머지는 계속해서 지리멸멸하고 있습니다. 이 앞에 세 표를 정리하면 전 세계 국가가 지난 60년 동안 성장률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이걸 소위 경제성장의 정체현상이라고 그러는데 경제학자들이 아직도 이 원인을 규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동반성장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소득분배. 여러분들 소득분배 대단히 관심이 많잖아요. 좀 더 평등한 사회를 만들고 모두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다 하는 게 뭐냐? 소득분배를 보다 균형되게 한다 하는 게 국가의 목적이죠. 정책이고. 그래서 여기에 지금 가져온 저 표는 이 숫자가 올라갈수록 소득분배가 나빠지는 거예요. 아까 성장률은 올라가면 좋지만 이거는 소위 진이라고 그래가지고 국가의 총 부가 혹은 소득이 어느 쪽에 많이 집중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측정하는 건데 이 숫자가 높아질수록 나쁜 거예요. 오늘날 보면은 미국도 한 4.5가 돼요. 중국이 한 4.5 되고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60년대 초반에서는 낮기 시작을 했죠. 이게 전부 다 올라가는데 특히 80년대 중반 이후에 급속도로 전 세계가 소득 분배가 악화되는 거예요. 이게 소위 말하는 여러분 양극화라는 거 들어보셨죠?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의 차이가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일컬어서 경제학자나 지식인들은 세계가 지금 양극화 현상에 빠졌다. 그리고 얼마 전에 미국에서는 1%가 99%를 다 먹는다. 1% 인구가 전체 부나 소득의 99%를 먹으니 이 미국 사회를 뜯어고치자는 그런 대목까지 많이 나왔잖아요. 제가 보여드린 이 표는 뭘 의미하느냐? 지난 60년 동안 전 세계가 뭘 추구했느냐? 높은 성장과 모두 잘 사는 나라를 추구를 한 겁니다. 경제학자들도 전부 다 매달려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소득도 성장하고 분배도 균형되게 돼서 양극화를 막을까 하는 정책을 가지고 모든 나라가 노력을 했는데 결과는 정반대로 나왔다 이 말이에요. 지금 경제학계가 다 손을 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원로 경제학자들, 노벨상을 받았거나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해요. 답을 해라. 근데 답을 못 해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그거 하다 보니까 안 되네. 그게 뭐 새로운 정상, 새로운 시대가 왔으니 그런가 보다. 그런 건 얘기 참고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거 봐. 자본주의란 건 원래 그런 거야. 아무리 잘해보려고 해도 안 되니 자본주의 뜯어 고쳐야 돼. 그게 지금 이 사람들까지 다 와 있죠. 그러니까 전 세계가 이 상황을 가지고 답을 못 찾는 거예요. 원인도 모르고. 그래서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박정희는 이 두 개를 동시에 다 했잖아요. 답이 박정희한테 있다는 걸 제가 암시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20년 동안의 세계 역사를 보면요. 선진국은 전부 다 어떻게 갔냐? 여러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소련과 중공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구상의 반 정도가 사회주의로 가니까 그 사회주의가 뭐라고 주장해요? 자본주의는 불평등한 사회다. 아시죠? 칼 막스라는 사람이 이미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걸 계속 선전을 하니까 이게 자본주의가 골치 아픈 거예요. 또 실제로 자본주의 사회를 보면 소득이 꼭 같지 않잖아요. 어떻게 세상이 꼭 같아질 수가 있나요? 그러니 이게 골치 아프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후진국 쪽에서 사회주의화가 자꾸 되니까 선진국이 무슨 전략을 썼냐? 자본주의가 좀 문제 있어. 그러니 이걸 좀 수정하자. 이게 수정자본주의, 혼합경제라고 그래가지고 소득을 좀 부자한테서 좀 많이 세금으로 받아가지고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면 잘 되지 않겠느냐. 이게 지난 60년 동안 해온 거예요. 이걸 소위 말하면 사회주의 이념을 자본주의 속에 심어온 겁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 결과적으로는 다 나빠졌단 말이에요. 후진국은 어떻게 됐냐? 후진국은 선진국들이 가는 그 길을 민주주의를 새로 독립한 나라라든가 후진국은 선진국의 민주주의를 받아들이면서 소위 그게 뭐예요? 사회민주주의를 다 받아들인 거예요. 지금 유럽이라는 대륙인 말이에요. 전 나라가 사회민주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수정자본주의하고 조금 다른데 정도가 사회주의 이념을 민주주의적인 방식으로 하겠다는 게 사회민주주의예요.
서구 유럽 대륙 선진국들이 그걸 지난 60년 동안 다 했더니 1% 이상 성장하는 나라가 없어요. 소득 분배를 계속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빠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면 그동안에 모든 사람이 똑같이 평등하게 부를 누릴 수 있어야 된다고 주장한 사회주의는 다 망했고, 그 대신에 자본주의가 이긴 줄 알았더니 자본주의가 문제라고 하는 사회주의 이념이 자본주의 속에 다 들어와서 지금 자본주의 국가가 하고 있는 많은 경제 정책이 가난한 사람을 잘 도와주면 잘 되는 것이다 하는 이념을 가지고 계속해서 60년 동안 왔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더 분배가 악화되고 있으니 이거 어디에 원인이 있느냐? 이걸 좀 찾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건 바로 그 박정희 시대를 포함한 대한민국의 30년 개발연대가 바로 그 두 가지 문제를 다 풀었으니 답이 거기 있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한국 경제를 제가 잠깐 볼게요. 이게 한국 경제가 온 60년의 역사입니다. 오르락내락 하는 파란색으로 한 거는 매년 성장률을 찍었지만, 제가 이 예쁘게 빨간색으로 한 거는 그 성장률을 가지고 소위 우리가 잠재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을 해가지고 쭉 그려놓은 거예요. 이렇게 흘러가는 걸 보시면 맨 앞에는 제1공화국 때입니다. 제1공화국 때는 우리가 많이 해서 4% 평균 이런 정도 성장을 했는데, 말하자면 이제 인구 증가가 한 2, 3%, 2% 정도 하면 연평균 우리 소득 증가율이 2%도 안 되는 아주 어려운 시대를 보냈죠. 물론 열심히 했지만 6.25라든가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 전쟁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경제에 힘을 쏟지 못한 건 이해를 합니다만은, 제1공화국 때 많은 빈곤 문제와 그 후진국으로서의 대한민국의 문제가 해결을 못하고 왔는데, 바로 5.16 이후에 특히 1962년 3년서부터 요 빨간 금이 말이죠, 갑자기 올라가기 시작을 해요. 그게 올라가서 어디까지 가요? 10%가 넘게 올라가죠. 그리고 저게 거의 30년을 가는 거예요. 30년을 갔다가 놀랍게도요, 민주화가 됐던 1990년대부터 이게 내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어디까지 왔어요? 2016년 건데 3% 미만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잠재 성장 능력이 과거에 9%, 10% 하다가 오늘날은 3% 미만, 지금은 금년에 2%도 안 될지도 모른다는 걱정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 박정희 시대 이후에 30년 동안 한국이 로켓처럼 올라가서 그 성장을 하고 소득 분배도 개선하고 이렇게 했던 나라가 민주화 이루고 나서 더 잘 사는 나라 만든다고 그랬죠? 온갖 노력을 다 했죠. 근데 결과는 정반대로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이 2%도 안 되는 성장은 여러분 북한도 합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이 경제학자들이 답을 해야 돼요. 저 같은 사람을 포함해서. 지난 30년 동안 민주화 이후에 우리가 어느 대한민국 지식인도 대한민국 경제 망하겠다고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결과는 보시다시피 저렇게 참담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왜 그런지 이제 그걸 또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거죠. 이거는 뭐냐면요, 1993년에 월드뱅크 세계은행이라는 데서 동아시아 기적이라고 그래서 일본을 포함해서 한국, 싱가포르, 여기서 아시아 나라들이 많은 좋은 성장 실적을 냈기 때문에 이 나라들에 대한 연구를 통해 가지고 그 기적에 대한 그 연구를 한 게 책이 나왔는데, 이제 그 책에서 이제 보인 표입니다. 이 표가 여러분 이 수직축이라고 이렇게 직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뭘 얘기하느냐? 1인당 소득의 30년 동안 평균이에요. 1965년에서부터 1989년까지 그 30년 동안 1인당 소득 증가의 평균이 얼마냐 하는 거를 이 수직축에 해놓고, 그 다음에 이 수평축에는 뭐냐? 소득 분배를 측정을 했어요. 상위 20% 소득 그 그룹의 소득이 하위 20%의 저소득 계층의 소득에 비해서 몇 배가 되느냐, 그걸 측정했는데, 요 두 번째 이제 직선이 그어 있는 거는 10%예요. 상위 20%의 소득이 하위 20%보다 10% 정도 안에만, 10배 안에만 들어가면 대단히 훌륭한 성장, 양호한
동반성장을 이룬 나라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표를 그렸더니 저 맨 위에 있는 게 잘 안 보이죠?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세계 최고의 성장이죠. 그리고 그게 5배 정도의 소득 격차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나 양호한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요. 인류 경제 발전의 역사에서 최고의 성과라고 여러분 얘기할 수 있잖아요. 뭐, 이거를 제가 어떻게 만들었다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공인받은 세계개발은행에서 보여준 데이터가 얼마나 확실합니까? 이걸 보고 제가 계속 주장하는 게 대한민국은 인류 역사상 최고의 동반 성장을 이룬 경험이고 여기에 전 세계 경제 문제의 해법이 있다. 제가 이제 그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앞에 보여드렸지만 민주화 시대 이후에 경제 성장이 계속 떨어진다는 걸 여러분 보셨잖아요. 이거는 뭐냐? 90년대 이후, 민주화 이후입니다. 소득 분배를 측정하는 진이라고 하는 게 아까 보여드렸죠? 이게 올라가면 나쁜 거예요. 그거를 제가 찍어본 거예요. 이거 보세요. 90년대 초반에 약간 이게 과거에서부터 흘러온 추세입니다. 내려가는 듯 하다가 계속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계속 올라가죠. 그래서 2008년 이후 그러니까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때부터 약간 이제 내려가기 시작을 해서 하다가 요즘 다시 올라가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우리나라도 선진국과 못지않게 지난 30년 동안 성장은 내려가고 국민들 사이의 소득 분배의 차이는 더 커지는 양극화 현상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물론 이 양극화를 분배를 측정하는 이 숫자는 다른 나라에 비하면 아주 양호해요.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제일 높아도 이게 0.32 정도는 아주 양호한 거예요. OECD 국가라고 선진국 그룹이 있는데 거기서 중간 이상이에요. 미국은 아까 얘기했지만 0.45나 되고 중국은 0.45 더 돼요. 그래서 많은 경제학자가 중국 저 큰일 났다. 0.4가 넘으면 폭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은데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많이 하는데 우리는 그런 정도로 양극화가 심한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지난 30년 동안 민주화 시대 이후에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제가 뒤에 가서 하나 보여드리겠지만 문재인 대통령께서 2019년 금년 연초군요. 연초 기자회견 하면서 한 얘기가 놀라운 얘기예요.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양극화가 심한 나라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와, 제가 또 얘기를 할게요. 이거는 정말 제가 표현하기 힘들어요.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근데 제가 다른 말로 표현하고 싶지 않은 장관을 참을게요. 장관, 대한민국이 그러니까 지난 30년 동안 이상한 방향으로 간 거죠. 우리의 의도나 그동안의 정부에서 한 정책이나 모든 경제학자들이 내놓은 제안이나 이것의 정반대의 결과가 이렇게 됐으니 이건 한국 경제학자들이 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런가? 근데 제 답은 박정희 시대에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 제가 얘기를 하는데 그 박정희 시대의 소위 말하면 성장의 원리, 이거는 기업 부국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에서는 기업, 이거 죽일 놈들 아니에요. 이 재벌들 말이에요. 그러나 그거 없이는 경제가 굴러갈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박정희 대통령 그걸 너무 잘하시고 기업들을 잘 구슬러가지고 세계 영토를 밤낮 없이 가서 점령을 하게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 관점에서 제가 지난 60년을 잠깐 살펴보면 이게 뭐냐면요. 우리나라의 중견기업 300인에서 500인 정도를 고용하는 기업체, 사업체의 숫자를 쭉 해보니까 놀랍죠? 이거 그림이? 이게 계속 올라가다가 1990년대 되면서부터 이렇게 떨어져요. 좀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기업의 숫자가 이렇게 줄어드는데 일자리가 어디서 나옵니까? 이건 뭔지 아세요? 대기업 50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좀 더 좋게 말하면 여러분들 자제분이 제일 가고 싶어하는 그런 기업의 사업체 숫자가 이거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1987년서부터네요. 민주화가 되고 난 다음서부터 계속해서 내려가는 거예요. 참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전 이거 보고 너무 놀랐어요. 이건 뭐냐? 여러분 대한민국이 지금 대한민국 정부 정책의 가장 키가 여기 남동공단도 여기 있지만은
중소기업을 이렇게 해야 잘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애를 썼어요. 특히 50 이후에. 근데 중소기업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 보시면 저쪽 위에 이렇게 단계적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이 지표는 중소기업이 성장하는 비율이 있죠. 거기에다가 중견기업에서 내려오는 비율을 뺀 숫자예요. 근데 이게 100이 넘으면 계속해서 중소기업에서 중견 대기업으로 기업이 성장을 하는 거예요. 중소기업 정책이라는 건 기업을 성장시켜야지 중소기업으로 앉아서 뭡니까? 아시죠? 뭉개면서 그냥 정부 지원이나 받고 살게 하는 게 중소기업 정책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지난 30년 넘게 우리가 중소기업을 키우겠다고 그렇게 돈을 많이 썼는데 놀랍게도 중소기업이 이런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은 연평균 25% 넘는 기업이 중소기업의 중견 대기업으로 성장을 했고 그 다음에 이게 70년대, 80년대까지도 100 이상이에요. 그리고 83년, 이게 뭡니까? 50 정부, 전두환 대통령 정부에서도 전부 다 100 이상이란 말이에요. 기업이 계속 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90년대 들어와서부터 뚝 떨어져가지고 이게 동그라미라고 이제 표시를 했습니다만 연평균 20-30%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이 중소기업으로 계속 내려앉아가지고 온 나라가 중소기업 천국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이 부딪히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니 여러분 일자리가 어디서 좋은 일자리가 생길 것이며 어디서 경쟁력이 나올 것이며 어디서 세계 경제 영토를 점령하는 그 전사가 나오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죠. 그 다음에 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해야지 일자리 있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근데 투자를 얼마나 하느냐를 살펴보면 이게 대한민국의 전체 투자율을 지난 이거 뭡니까? 한 60년 이제 그려놓은 건데 이거 보시면 계속해서 올라가는데 이게 바로 또 민주화 시대예요. 피크. 정점을 찍고 그 다음에 계속 떨어져요. 떨어지고 있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투자가 늘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잘 보시면 해외 투자는 계속 늘어나요. 해외 투자를 살펴본 거예요. 기업들이 해외는 계속 투자를 하는데 국내에 투자를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과거하고 비슷하게 투자를 해요. 지난 60년을 놓고 보면 크게 차이가 없이 오히려 기업의 전체 투자는 조금씩 늘어나는데 그 늘어나는 투자가 어디로 가요? 해외로 도망가고 국내는 안 하니까 이게 뭐예요? 일자리를 해외에 팔아먹는 거예요. 지난 30년 동안 대한민국은 국내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하면서 하는 정책이 어떻게? 일자리를 줄이고 말하자면 기업으로 하여금 해외로 나가서 투자하게 만들어서 일자리 죽이는 정책을 하면서 계속 일자리 늘리는 일을 한다고 국민들한테 죄송합니다. 속인 거나 다름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안타까운 일이다. 그래서 제가 그럼 대한민국 전체 기업에 다 묶어가지고 기업이 얼마나 빨리 성장을 하느냐 하면 그 지표를 찾아봤더니 요게 90년대까지 이 기간 또 아이고 앞부분입니다. 맨 앞부분 저기 이렇게 표시한데 그게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서부터 시작해서 50까지 기간인데 그걸 소위 개발연대라고 불러요. 그 기간 동안에 연평균 37%씩 기업들이 막 성장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50 정부가 이제 들어와서 좀 낮아졌지만 16% 가까이 하다가 외환위기가 있었던 그 이후 1997년서부터 그 이후에는 연평균 3%도 성장을 안 해요. 기업들이 다 이게 전체적으로 물론 삼성이나 몇 개 잘 나가는 기업은 그렇지만 나머지 기업은 전부 다 통틀어서 보면은 기업의 역량이 다 줄어드니까 한국 경제가 성장률을 유지하기가 어렵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자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요, 이 개발연대 박정희 대통령 시절은 어떻게 했냐? 기업을 열심히 지원해요. 수출을. 그럼 기업들이 수출을 하고 나면 그 돈을 전부 가져다가 국내에 와서 전부 다 투자로 뿌리는 거예요. 어디 마음대로 뿌리는 거예요. 그럼 그게 중소기업한테 도움이 되죠. 일자리 늘어나니까 서비스업에도 도움이 되죠. 내수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수출만 잘 때면 모두가 행복한 거예요. 이게 소위 동반성장을 가져온 원리였습니다. 기업이 투자하도록 열심히 하게 하고 그걸 또 재투자하게 하고 그것에 따라서 그 힘이 다른 쪽으로 계속 퍼져나가서 소위 이거를 트리클 다운 한다고 영어로는 이걸 낙수 효과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 효과가 너무나 큰 거예요. 수출만 독려하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럼 그동안은 안 됐냐? 여러분, 대한민국 기업들은요, 90년대 이후에 특징은 뭐냐? 특히 80년대 초중반에서부터 시작된 문제입니다만은 대기업에 대한 투자 규제가 많아요. 대기업은 너무 크면 안 된다. 재벌은 문제다 그러니까 수출을 열심히 하고 나서 그 돈을 한국에 안 가져와요. 왜? 가져와서 투자를 할 수가 없잖아요. 외국은행이나 아주 외국 투자로 계속 하니까 이게 우리가 피 흘리고 수출을 해가지고 남 좋은 일만 한 거죠. 지금 외국에 가서 뭐 베트남인이 뭐 중국인이 가서 투자를 많이 하는 거는 사실은 우리가 그 투자를 다시 한국에 와서 하게 하면 다 우리가 내수를 살려가지고 일자리 만들고 소위 동반성장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수출을 열심히 하게 해놓고 그 수출을 한 사람들, 기업들로 하여금 투자를 못하게 막으니 일자리가 안 늘어나니까 내수가 안 살아나니까 국내 경제는 더 나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30년 동안의 우리나라 정책은 우리 국내를 고사시키는 일을 한 거죠. 그러나 기업들은 수출 나가서 그걸 해외에 가서 하니까 수출 먹고 살기가 괜찮지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대기업은 돈을 벌고 다른 데는 어렵다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거는 무슨 기업이 심보가 나빠서가 아니라 내가 여기 투자를 하려고 그러는데 투자를 못하게 하니까 여러 가지로 해외로 자꾸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내가 한국에서 투자하는 게 뭡니까? 노조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 기업들이야 돈 벌리는 데를 찾아가니 그거를 그렇게 방치하고 있는 혹은 그걸 조장하고 있는 정부 정책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이걸 기업들을 나쁜 예비라고 하면 그건 해답이 나오기 어렵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우리 현재 정부는 이게 기업들 다 좀 매를 때려야 되겠다. 이걸 무슨 소위 말하면 경제민주화 하자. 기업들한테 돈을 좀 많이 쓰게 하자. 더 나가면 사회민주주의 하자. 더 나가면 사회주의 하자는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런 방향으로 많이 가고 있는데 이게 갈 길이냐 하는 답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 그래서 이 답을 찾기 위해서 제가 한 1년 반 전에 쓴 책이 옆에 있는 겁니다. 이게 좀 여러분 경제 발전에 대한 설명을 하는 이론을 제가 새로 써가지고 박정희 대통령 시대와 한국의 성장의 역사를 제대로 설명해서 그걸 가지고 전 세계가 쓸 수 있도록 하는 이 제목을 뭐라고 붙였냐면 경제 발전의 일반 이론이다 이렇게 붙여서 했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게 간단하게 이제 소개를 해야 되는데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근데 제가 정말 얻은 인사이트 뭐냐? 저는 교회를 참 죄송합니다. 한두 번 갔지만 못 댕기고 있습니다. 성경에 여러분 아시죠? 달란트의 비유. 달란트 얘기 알죠? 마태복음 25장. 그 달란트의 얘기가 경제 발전의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게 모든 사람을 스스로 돕는 자로 만들어내고 열심히 노력해서 부를 쌓고 자기 인생을 개척하게 만드는 놀라운 메시지가 거기에 담겨 있단 말이에요. 제가 그 설명 안 들어도 아시죠? 세 사람의 하인 하느님께서 멀리 출장을 가면서 첫 번째 하인한테는 달란트를 5개 주고 두 번째 하인한테는 2개를 주고 마지막은 하나를 줘가지고 내가 오래 출장을 다녀올 테니 너희들 이거 집을 잘 지켜라. 하느님이 오랜만에 와가지고 세 놈을 불러서 너는 각자 어떻게 살았느냐 이랬더니 달란트를 5개 받은 사람은 아이고 마스터 주인어른 내가 열심히 해서 10개로 불렸습니다. 잘했다. 그다음 두 번째 2개를 받은 너는 어떻게 했냐? 저도 열심히 해서 4개로 불렸습니다. 마지막에 하나를 받은 하인한테 너는 어떻게 했냐? 아이고 하느님 저는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해요. 변명을 그렇죠? 이거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주인이 어떻고 저떻고 하면 저는 이 달란트가 누가 훔쳐갈까 없어질까 봐서 땅속에 묻었다가 하나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딱 보시고 그 5개를 10개로 만든 하인하고 2개를 4개로 만든 하인한테는 등을 두드려 훌륭히 잘했다. 그러나 하나 땅속에 묻었다가 가져온 하인한테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이 바보야. 어떻게 돈을 받았으면 그걸 굴려서 이자도 갚아야 되고 그걸 불려야지. 넌 바보냐 말이야. 그러면서 그 하인을 쫓아냈습니다. 이게. 그리고 그 달란트를 누구한테 줬어요? 제일 많이 불린 5개를 10개로 만든 하인한테 그 달란트 하나를 주면서 이건 네가 가지고 와서 활용하거라. 그리고 그
하나 그냥 불리지 못할 하인을 쫓아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서양의 오래된 그 소위 말하면 그 속담이나 아니면 그 일단 격언이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이치의 베이스가 거기에 있다고 봐요. 그리고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기독교 국가가 지금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개신교 쪽에서는 독일의 유명한 사회학자죠.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책을 갑자기 유명한 목사님 생각 안 나세요? 누구예요? 예, 누구예요? 예? 막스 베버. 그 사람이 그 훌륭한 책을 썼는데 사실 그 책이 따지고 보면 별거 아니에요. 자본주의 정신은 뭐냐? 바로 이 달란트 얘기입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대접받고 그 정신이 살아나면 그게 자본주의 정신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보시면 자본주의 국가가 세계를 지배하는 국가가 대부분 기독교 국가다. 그 정신이 있는 거 아닌가. 근데 그게 이 전 세계 경제를 문제를 설명하는 큰 답이 거기 있다. 여러분 박수도 안 치네. 이건 제가 시간이 하다 보니까 제가 너무 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촉박한 것 같은데요. 경제 발전이 뭐냐? 많은 사람은 그동안 경제 발전 이런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마차를 10개 만들다가 100개를 만들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 소위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자원 배분을 효율적으로 잘하면 100개를 만들 수 있어요. 같은 사람 숫자 가지고도. 그러면 그 소득이 어떻게 돼요? 10배 늘어나잖아요. 생산이 10배 늘어났으니까 그 임금도 10배 늘어나고 이걸 경제 발전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그건 경제 발전이 아니죠. 마차를 아무리 많이 만들어서 100개를 만들어도요. 그걸 같이 묶으면 그거 기차가 되나요? 그 마차 덩어리지 그게. 진정한 의미의 경제 발전은 마차를 만들던 사회가 오늘날 갑자기 기차를 만들어야 돼. 기차 만들다가 자동차 만들어내고 그것만 가지고 돼요? 비행기 만들어내고 그러다가 우주선까지 만들어야 돼. 이게 경제가 발전하는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 마차 만들던 사회가 20년 만에 자동차 만드는 사회로 후딱 도약을 했잖아요. 근데 경제학에는 이거를 설명하는 이론이 없다는 사실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참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경제 발전은 경제가 더 복잡해져야 돼요. 더 많은 재화를 생산하고 고차원적인 이런 걸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이걸 할 거냐 하는 것이 아직도 인류가 답을 못 찾고 있는데 실제로 그게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다 이거예요. 어떻게 일어났을까?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요즘 과학계에 말이죠. 새로운 혁명이 불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또 과학을 하셨다고 그러니까 제가 좀 걱정이 되는데 복잡성 과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이 등장했는데 그 의미가 뭐냐 이런 거예요. 여러분 나비 효과란 말 들어보셨죠? 그 이제 예를 들면 워싱턴에서 나비가 날면 다음날 북경에서 지진이 생긴다. 황당한 소리. 그 황당하지가 않아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나비가 한 마리 날면 얼마나 나비의 파장이 약해요. 그렇죠? 금방 사라진다고. 그러나 나비가 펄럭였을 때 그 옆에서 다른 나비가 펄럭이면 희한한 조화가 생기. 그 두 개의 펄럭임이 합쳐지면 그 힘이 5개, 6개, 100개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더 합쳐지면 나비의 펄럭임에서부터 토네이도가 생길 수가 있고 그런 거예요. 이게 최근에 복잡성 과학에 얘기하는 세상의 변화 이치를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예를 들면 사람이란 게 뭐예요? 죄송합니다. 이건 또 교회의 창조론하고도 관계가 있지만 인간은 동물하고 다르잖아요. 근데 세포로 보면 다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세포 덩어리가 어느 거는 동물로 가고 어느 거는 인간으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 인간으로 가는 과정을 설명을 못해서 교회에서는 창조다 이렇게 하고 과학자들은 그걸 아주 따져봐도 답을 못 찾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한 가지 분명한 원리는 뭐냐? 세포가 서로 합쳐야 돼. 또 다른 세포가 합치고 합쳐진 세포가 더 고차원적인 조직이 돼요. 그렇죠? 그 조직끼리 또 합치면 또 고차원적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인간이 태어날 때 30조 정도의 세포를 가지고 엄마 뱃속에서 나오는데 성인이 되면 100조가 넘는다고 그래요. 이 과정에서 세포의 성장이 그냥 양적인 성장이 아니라 세포가 만나고 또 만나고 하면서 질적으로 계속 바뀌어서 그게 갑자기
최고의 고등동물로 바뀌는 거예요. 이 과정은 사실은 과학자들이 아직도 설명을 못하지만 이 과정의 특징은 뭐냐? 서로 만나서 힘을 합쳐야 되는 거예요. 인간은 혼자로서는 절대 큰 힘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유발 하랄이라고 요즘 뭐 좀 뜨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쓴 그 진화에 대한 얘기를 쓴 책을 보면 인간은 말이에요. 야생에다가 던지면 동물 중에 가장 약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인간끼리 합쳐놓으면 크게 세계 인류가 된 거예요. 힘을 합쳐라. 이게 제일 중요한데 이 원리를 복잡성 과학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 과학의 제1의 연력학 제일법칙, 저 목사님,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 에너지는 형태는 바뀌지만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그 세상이 아주 평화로운 세상이에요. 걱정할 게 뭐 있어? 그게 그동안 물리학이나 경제학을 서포트, 지지하는 학문적인 베이스예요. 그 경제학에서도 균형, 다 균형 다 못 사는 사람은 못 사는 대로, 잘 사는 사람은 잘 사는 대로 그저 평화롭게 균형되게 사는 거야. 그런데 그런 게 아니다 이거예요. 어떻게 무슨 얘기가 새로 복잡성 과학을 하는 사람들이 제시했느냐 이겁니다. 사람이 닫혀 있으면요, 바깥하고 소통을 안 하고 닫혀 있으면 어느 사회든 어느 조직이든 어느 시스템이든 무질서가 극도화돼서 결국 소멸한다. 내가 내 옆에 나보다 훌륭한 이웃을 두고 그 지식을 전수하고 서로 공유해서 하나 더하기 하나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2가 아니라 5개, 6개. 이걸 시너지 효과라고 그래요. 아까 나비의 파장이 2개 합치면 힘이 커진다고 그랬잖아요. 제 목소리가 지금 여기 들어가죠? 짱이들 커져 나오잖아요. 이게 앰플리파이, 영어로 폭발적으로 커지는 거예요. 이 증폭 현상이 새로운 생명도 만들어내고 나비 효과도 만들어내는데 이 새로운 이론에 의하면 열려 있지 않으면 그 힘이 안 나와서 그 시스템은 소멸한다. 교회가 잘 되려면 다 같이 힘을 합쳐서 그걸 증폭을 시켜야 되는데 이게 각자 따로 놀고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이거. 그래서 그러니까 어느 경제는요, closed, 폐쇄된 경제는 외부하고 소통 안 하면 그건 조만간에 없어진다. 왜?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과 나은 시스템과 나은 조직과 소통하면서 배울 걸 새로 받아들여야지 그게 올라가는데 그걸 안 하면 그건 올라갈 방법이 없잖아요. 여러분들 애들한테 뭐라고 그럽니까? 학교 가면 좋은 친구 좀 만나고 다녀라. 좋은 친구. 왜요? 좋은 친구 만나야지 내가 좀 나아지지. 니보다 못하는 놈하고만 다니면 못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래서 발전의 기본 원리는 뭐냐? 흥하는 이웃이 내 옆에 있어서 나보다 같이 힘을 보태가지고 시너지를 내면 그게 다 같이 발전하는 일이에요. 좀 너무 그냥 빈말 같지만은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흥하는 이웃이 없으면 내가 절대 발전할 수가 없어요. 아까 제가 이용미라고 그랬죠. 이용미.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을 배웠기 때문에 우리가 된 거고, 박정희가 박정희 대통령을 친일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 당시에 친일파 아닌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박정희 대통령이 일제시대의 교육을 받으면서 일본의 명치 유신 이후에 서양을 따라 담는 것을 전부 다 머리에 꿰고 있었기 때문에 박용일, 그렇죠? 이게 합치니까 시너지가 100배가 돼가지고 대한민국이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이걸 무시하면 안 된다. 그래서 기본은 흥하는 이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주위에 흥하는 이웃이 있으면 망한다고 생각하죠, 여러분?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그러죠? 그것도 사회주의 이념이야. 흥하는 이웃이 있어. 내가 흥한다는 생각이 자본주의 이념이고, 흥하는 이웃이 있어 내가 망한다는 생각은 철저한 사회주의 이념인 거예요. 칼 막스가 한 얘기가 뭐예요? 너 옆에 똑똑한 놈, 부자, 기업인 있으면 다 노동자 착취한다. 다 죽여라 이런 거 아니에요? 이게 너무 간단하지만 세상 이치를 너무나 잘 담고 있는 거예요. 흥하는 이웃이 있어야 나도 흥한다. 그런데 흥하는 이웃하고 같이 지내면서 여러분 값을 잘 냅니까? 배우고 잘 안 내. 무임승차를만 해요. 옆에 훌륭한 스승, 여러분 부모님들한테 그렇게 키움을 당하고 다 배우고 나서 부모님 잘 모시나요, 요즘? 잘 안 모시니까 훌륭한 부모 안 생기는 거죠. 부모님을 잘 모시면 훌륭한 부모가 생기죠. 제 말씀은 다 부모님한테 무임승차하고 잘 안 하니 점점점 부모님은 사라져요, 좋은 부모님은.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지식을 배우고 성공 노하우를 배우는 거는 나보다 나은 사람한테 배울 때 대부분 무임승차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무임승차가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회사가 어떻게 돼요? 버스 회사. 망하잖아요. 열심히 내가 가르쳐 주는데 목사님이 열심히 여러분들의 좋은 그 설교를 하는데 목사님은 난 뭣도 안 내고 난 도망갈래. 그럼 이 목사님 살아남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임승차의 문제. 그러면 어떻게 돼요? 흥하는 이웃이 점점 그러니까 소수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인류 역사가 수만 년 동안 경제 발전을 못 일으키고 다 어렵게 산 이유는 뭐냐? 이런 훌륭한 인재를 제대로 대접을 못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내지 못한 거예요. 근데 자본주의 사회가 되면서 이 시스템을 만들어서 사방에서 신나게 모든 사람을 위해서 서비스할 수 있는 그런 흥하는 이웃이 많이 만들어지도록 하는 그 사회 제도와 정책을 만들어내면서 오늘날 자본주의 경제가 발전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경제적으로 잘하는 사람을 대접해야 돼요. 경제적으로 부를 쌓고 재벌을 일으켜 좋아요. 뭐 나쁜 일은 안 하고 법만 잘 지키면 될 거 아니에요. 부를 많이 쌓아서 사회에 기여하는 사람을 사회가 박수를 많이 치고 그런 사람을 서포트하는 제도와 정책을 만들어내면 그 나라는 흥한다. 그걸 제가 경제적인 차별화 원리다. 성과에 따라서 정당하게 대접을 해라 이거예요. 거꾸로 경제 평등주의라는 말을 제가 만들어냈는데 그건 뭐냐? 열심히 하는 사람이나 안 하는 사람이나 꼭 같이 대접하자. 아니면 열심히 하는 사람 보기 싫다.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도 대접하자 하는 이런 사회, 생각, 이념, 제도가 들어오면 그 사회는 절대 일어날 수가 없다. 왜? 훌륭한 인재가 생길 수가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걸 저는 경제 평등주의인데 이런 사회는 반드시 망하게 돼 있어요. 훌륭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자조해서 자기 인생을 일으키고 그 남한테 교훈이 되고 또 나가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요를 창출해서 다른 사람도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이런 사람을 멸시하고 천대하는 나라는 절대 경제를 일으키고 사회를 일으킬 수가 없다. 반대로 그런 사람을 적어도 인정하고 박수치고 하는 사회라야만 경제 발전을 일으켜 나갈 수 있다 하는 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요. 조금 그러네요. 아까 성경 말씀을 드렸는데 경제는 그러니까 세 가지 중요한 성부, 성자, 성신이 있어요. 시장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우리가 맨날 시장에서 거래하고 그러잖아. 이 시장이 무슨 역할을 하느냐, 여러분 시장 가서 하는 게 잘하는 기업을 뽑아가지고 돈 지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시장에서 끝없이 훌륭한 기업을 찾아내서 좋은 물건 만드는 기업을 찾아내서 돈을 가지고 와서 투표를 하는 거예요. 삼성은 여러분이 만든 거예요. 대한민국 국회의원들 삼성 죽일 놈 살리는 하는 놈들이 다 자기네가 만드는 거예요. 시장에 가면 삼성 물건 다 사니까. 시장이 바로 하느님인 거예요. 아까 마스터, 달란트에게 마스터가 누구예요? 여러분인 겁니다. 열심히 그렇게 해서 시장에서 내가 여러분들의 지원을 받아야지 하는 인센티브가 생기도록 해서 모든 개인과 기업이 돈 벌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잘 보이도록 만드는 게 시장의 역할이에요. 그래가지고 동기를 부여하는 거죠. 잘하는 기업과 개인을 뽑아내므로써 동기부여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더 열심히 하게 만드는 게 여러분들의 역할이고 그게 바로 여러분이 하느님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근데 그게 약해요. 제가 긴 얘기는 안 하지만 시장은 여러 가지 인간의 그 제한성, 우리 신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로 누가 잘하는지 잘 몰라. 무임승차한데 그걸 막을 방법, 무임승차하는 사람을 없애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 복잡한 법도 만들어야 되고 이걸 해야 되는데 그걸 완벽하게 만들 길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빈 구멍이 생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남이 거 훔쳐먹고 예를 들면 이 교회라는 조직 이렇게 만드는 앞으로 조직 이렇게 만들지 마.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목사님 사라지는 거죠. 이와 유사하게 말하자면은 시장이라는 게 완벽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시장은 일종의 난장이나 다름이 없어요. 서로 그냥 죄송합니다. 이게 그냥 경쟁이라는 말이 난장이야 사실은. 그래서 거기서 훌륭한 인재가 충분히 걸러지지 않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등장한 게 뭐냐? 그게 조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느님이 훌륭하다는 하느님이 훌륭하다는 얘기를 딱 걸어놓고 알아서
예수를 믿으세요. 그러면 사람이 모일 것 같아요? 그 시작이야. 안 모여. 근데 목사님이 딱 깃발을 들고 이게 교회요. 여기 오시오. 힘을 합칩시다. 그리고 내가 명령하면 들어요. 교회는 조직입니다. 조직이라는 건 조직에 장이 있는 법이거든. 이걸 통해서 이걸 통솔을 하고 힘을 합치면 시장보다도 더 강한 힘이 나와요. 자본주의라고 하는 사회는 바로 이 조직이 생기면서 시장이 못하는 걸 강화해가지고 자본주의의 성장을 이끌어냈는데 그 내용이 뭐냐? 바로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거예요. 목사님은 하나님을 진짜로 제대로 숭배하는 사람을 쫙 모아놓고 이렇게 하니까 이 힘이 대단히 강해지는 거죠. 기업이라는 게 없이는 자본주의 경제가 안 된다. 제가 좀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근데 그러면은 자, 정부라고 하는 성부, 성자, 성신의 하나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은 매일 시장에 가서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 뽑아내는데 정부가 딱 나서가지고 난 그거 반대야. 당신들 맨날 가서 삼성 투표하는데 난 그 삼성 죽일래. 여러분 시장이 돌아가요? 안 돌아가잖아요. 정부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정부가 어떻게 해야 돼? 아, 시장에서 저 사람이 참 잘하는구나. 그 사람한테 박수를 쳐야 돼. 뭐 이런 목사님들도 교회도 많지만 교회 중에 잘하는 교회가 있고 못하는 교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럼 잘하는 교회한테 더 많은 사람이 가서 힘이 생기도록 도와줘야지. 정부에서 아니 예를 들면 저 바티칸에서 아니 바티칸이 아니구만 어디선가 야 교회는 크기가 같아야 돼. 다 놀아서 같이 해. 이러면 그거 굴러가겠어요? 정부가 해야 될 정치가 해야 될 일도 마찬가지예요. 정치가 나서가지고 우리 가난한 사람 도울래 이런 말도 할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열심히 노력하면 그것에 맞는 정당한 보상을 할 수 있는 사회제도를 만들겠다. 다 같이 열심히 하게 해야지. 이거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한테 불이익이 가도록 하는 정책을 만들어내면 그건 여러분들이 늘 하는 일과 반대로 가고 심지어는 기업도 설득이 없어요. 왜냐하면 기업이라는 건 정말로 강력하고 능력 있는 사람만 모아서 기업을 만드는 거거든요. 기업을 만들어가지고 거기 가서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은 살아남지도 못해. 그러잖아요. 기업이라는 건 그 차별, 경제적인 차별을 잘해서 그 능력을 극대화함으로써 세계 경제 영토를 점령하는 것인데 정부가 나서가지고 야 너 그거 하지 마. 모든 사람 꼭 같이 이렇게 적당히 해서 저 일 안 해도 도와주고 사회주의처럼 이렇게 해라 하면 그게 기업이 되겠냐 이게. 그래서 이제 보시면 정부, 기업, 시장이 경제적인 차별, 바로 메스터가 했던 달란트 세 사람의 하인을 차별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건 성경의 말씀이에요. 제 말씀이 아니고 성경에서 한 그대로 시장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그 원리를 적용하면 모든 인간이 어떻게 돼요? 그렇지, 내가 열심히 하면 대접받겠구나. 이 정신이 박히면 스스로 돕고 자주하는 국민과 기업이 되고 이게 국가를 다 뒤집어서 바꿀 수 있다 이런 거예요. 이게 경제발전의 기본 원리인 겁니다. 시장, 기업, 정부 모두가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얘기를 머릿속에 깊이 새기고 열심히 노력하는 국민을 대접하는 국가가 되도록 만들어내면 그게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다. 이제 그러니까 원리는 좀 알았죠. 그 다음에 저기 요거 하나 가지고 우리 트럼프 대통령하고 미국하고 한국 얘기, 중국 얘기를 잠깐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게요. 제가 기업의 중요성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그림이 뭐냐면 지난 30년 동안요. 미국과 중국과 일본, 그다음에 선진국들 간의 기업의 경쟁 관계를 딱 한 표에 그려놓은 거예요. 요 맨 위에 있는 이게 미국이 세계 포춘 500대 기업이라고 하는 그 세계 제일 잘 나가는 500개 기업을 가지고 미국이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 그 숫자를 찍어 놓은 거고, 두 번째 요 녹색이 미국, 일본이에요. 여기 내려오는 거 있죠? 그리고 요 맨 밑에 빨간 거 있죠? 요게 중국입니다. 30년 전에 중국은 제로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 당시에 미국은 제 1등이야. 여기. 근데 여기죠. 그렇죠. 여기에요. 근데 그 녹색이 일본입니다. 딱 둘이가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90년대 초반에 일본이 넘버원이다. 미국 따라하는 했단 말이에요. 웬걸? 그 이후에 미국이 일본을 제꼈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정책이 있습니다. 바로 일본의 엔다카라든가 이런 걸 해가지고 일본의 경제를 주저앉히는 노력이 바로 이것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에 어떤 문제가 생겼냐? 이 중국이 말이에요. 0에서부터 출발해서 야금야금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2012년에 오니까 일본을 뛰어넘어 버렸어요. 지금 어떻게 된지 알아요? 2018년이 되니까 이게, 죄송합니다. 여기 보세요. 이거 12개. 미국이 126개, 중국이 120개예요. 6개 차이밖에 안 됐어요. 트럼프가 누구예요? 기업가 아니에요. 이거 큰일 났네. 미국이 금방 중국한테 잡히겠네. 이게 지금 트럼프가 중국을 잡으려고 그런 거예요. 무역 적자 문제가 아니고 중국 기업들이 끝없이 미국의 선진 기업의 기술과 노하우를 무임승차해가지고 이놈의 기업을 키워내니까 미국이 견딜 수가 없잖아요. 자칫하면 이제 일본한테 따라잡힌다? 걱정이 돼서 지금 트럼프가 이 일을 하는 것이고, 이건 아마 일본처럼 중국을 주저앉힐 가능성이 많다. 그만큼 기업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거예요. 맨 밑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그런 대로 괜찮아요. 근데 이게 증가하는 속도가 없어. 우리하고 영국, 독일,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 중에 제일 밑에 있죠. 그래서 뭐 7대쯤 되는데 아직도 우리가 기업 성장에 있어서 선진국을 따라잡으려면 한참 가야 되는데, 이 전체 기업의 중요성을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 머릿속에는 어떻게 하면 중국 기업 잡나? 이게 있다. 이게 그만큼 중요하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이 표를 여기 가져왔는데, 여기서 드리는 말씀은 기업이 성장하면 경제도 성장하고 소득 분배도 개선이 돼요. 이건 경제학자들이 아직까지 아무도 이런 걸 살펴보지 않았는데, 제가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딱 한 60개국 넘는 나라를 가지고 딱 했더니, 아하, 기업이 빨리 성장하는 나라가 최고의 성장과 동반 성장까지 하더라. 근데 대한민국의 모든 정치인, 이 재벌 잡겠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바로 성장도 죽이고 양극화를 가져오는 일을 계속 하면서 경제를 잘 되게 했다는 거짓말을 한 거나 다름이 없다 하는 거를 제가 잠깐 여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치하고 경제 문제예요. 그럼 정치가 어떻게 해야지 경제가 발전되냐? 제가 말씀드렸죠? 정부가 하느님의 역할을 하라고 그랬어요. 달란트에게 나온 그 메스터의 역할을 해야지만 국민을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정치인, 어느 하나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열심히 노력하세요. 인생은 여러분의 책임이고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아무도 여러분을 도울 수가 없습니다. 이거 사실 박정희 대통령이 한 얘기입니다. 일어나도록 만드는 게 국가의 역할인데, 오늘날은 앉아 계세요. 여러분의 실패, 여러분의 어려움은 남의 탓이고 사회 탓이고 정부의 탓이니까 도와드리겠습니다. 계속 그러잖아요. 이게 메스터가 한 거와 정반대, 하느님과 정반대 역할을 하고 있다. 이 경제가 망하는 일이다. 이걸 일컬어서 제가 경제를 정치화하는 거예요. 경제라는 건 차이와 차등, 노력에 따른 차이를 인정하는 게 경제입니다. 그걸 인정 안 하면 경제를 절대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정치는 뭐예요? 자유, 평등을 내걸고, 그거 괜찮아요. 우리가 다 도와줄게. 이게 지난 60년 동안 서구가 전부 다 이 길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국민들이 다 앉아가지고 나를 먹여 살리시오. 이것이 아까 앞에 보여드린 모든 나라가 저성장과 양극화의 길로 가는 것이다. 양극화 문제, 소득 분배 문제는 본인이 일어나지 않으면 절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도와서 자기가 발전하고 성공할 수 있다고 믿으면 그거야말로 다 실패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가 바로 서야 된다. 이제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사회정책이라고 해서 가난한 사람 도우잖아요. 이것도 해야 돼요. 그러나 도울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난하기 때문에 도운다고 그러면 안 돼요. 가난하지만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해서 개선을 하고 음지에서 양지로 나오도록 노력하는 것이 훌륭하다고 지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성공한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주저앉는 사람, 주저앉으면 도와준다고 그러니까 끝없이 주저앉는 사람이 늘어나니 정부의 부담이 커지고 적자가 생기고 모든 세상이 어려워지니까 이 정책도 바꿔야 된다. 그냥 하느님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절대 잊지 마세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평등을 얘기하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되지만, 이런 얘기를 할 때 항상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시장에 가서 하는 게 뭔가? 여러분이 선택을 해서 잘하는 기업한테 도와주잖아요. 그게 원천이 뭐예요? 불평등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시장에 가서 돈을 쓰는 것 자체가 궁극적으로
개인 간의 차이를 만들어내고 기업 간의 차이를 만들어내고 불평등을 만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평등을 얘기할 때는 내가 그럼 시장에 가서 물건 살 때 물건이 나빠도 그 기업을 위해서 자선을 베푼다고 물건을 살 수 있을까? 그것에 동의할 수 없으면 함부로 평등을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에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거 다 뒤에 시장에 가면 말이에요. 맨날 좋은 것만 사고, 그러잖아요. 잘하는 사람 도와주는 일을 계속하면서 나와서 우리는 딴소리를 자꾸 하잖아요. 이게 나라를 망치는 길이다. 항상 염두에 두세요. 그래서 간략하게 설명하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경제적인 차별을 기초로 하는 건 현실, 우리가 사는 세상의 이치를 기초로 한 원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대접받아야지만 된다는 거. 이게 자본주의의 발전의 길인데, 칼 막스라는 사람, 사회주의, 이건 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흥하는 이유 있으면 내가 망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전 세계를 퍼지면서 계속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경제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폄하되고 불이익을 당하고 이렇게 하면서 전 세계가 지금 다 어려워지는 것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렸습니다.